2021년 4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경쟁 치열합니다. 정부는 계획되어 있는 백신 물량을 차질 없이 도입하고 상반기 내에 1200만 명에게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미 간 코로나 백신 수합도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백신 수급 차질 우려된다, 차질이다, 이렇게 보도가 이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K방역 백신 확보 이상 없다, 지나치다면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집단 면역 6년 4개월 걸린다, 이런 발언도 나왔는데요. 김은지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다. 사랑이 움직이듯 민심은 움직인다. 대선 승리를 위해 여야는 오늘도 분주합니다. 민주당은 쇄신을 외쳤고 야권에서는 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 통합으로 가는 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속내가 복잡합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박성준, 최영두 두 여야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상황은 이태규 사무총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2030 세대의 정치적 영향력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선거 이후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30 세대 공정과 미래에 누구보다 민감합니다. 요즘은 경제에도 관심이 큽니다. 연대하는 방식도, 뉴스를 보는 시각도 아예 다릅니다. MZ세대는 오늘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또 무엇에 열광할까요? 유튜버 황희두 씨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는 추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따뜻합니다.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꽃이 빨리 피더니 여름도 빨리 오려나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꽃이 지니까 이제 꽃가루가 날려요. 아이고, 이거는 또 어떻게 잘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혼자 듣고 계신가요? 둘이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 명이 함께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무조건 잘 듣고 따르겠습니다. 무조건 믿고 따르겠습니다.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드는 방송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기자들 중에서도 반짝반짝 빛납니다. KBS 김비치라 기자, 오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왜 감사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제 방송을 듣고 좋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49명입니다. 어제보다 17명이 늘었는데 이틀 연속 500명을 유지하긴 했습니다. 주말 효과. 맞습니다. 주말에 조금 검사를 적게 했거든요. 그래서 방역당국도 확산세 누그러진 거 아니다. 오늘 발표를 할 때 내일부터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할 걸로 예측된다.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예. 최근에 새로 발생한 집단 감염들이 좀 많았는데 이 20건을 분석을 해보니까 직장이 7건, 의료기관이 4건, 그리고 가족과 지인 모임이 4건이 발단이 된 걸로 나왔습니다. 네. 역시 감염 경로 중에서는 여전히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들과 접촉한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일상 속의 감염을 조심하셔야겠죠.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발견됐다. 아이고, 요거 걱정입니다. 그런데 인도 상황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인도의 하루 확진자 수가 27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예요. 이게 지난해 9월에 1차 확산이 정점일 때랑 비교해서도 3배 가까이 급증을 한 거라고 하는데 27만 명 감이 오지 않는데 네. 인구가 14억에 육박하다 보니까 확산세도 이제 그만큼 스케일이 남다른 거죠. 인도는 그래서 의료 체계가 완전 붕괴됐습니다. 이번에 더 우려되는 거는 이번 2차 확산에서는 45세 미만의 젊은 층 그리고 어린이 감염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변이가 무서운 게 여기 있어요.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혹시나 이번 바이러스가 젊은 층과 어린이에게 취약하다면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들어온 소식 중에 인도에 거주 중인 교민 중에 처음으로 50대 남성, 우리나라 교민도 숨졌다고. 근데 이 남성이 실제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 중환자실을 빨리 못 구하는 바람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슬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수도 뉴델리도 봉쇄된 상태죠? 현지 시각 19일 밤부터 6일간 뉴델리 봉쇄령이 내려졌는데 총리가 인터뷰에서 지금 봉쇄를 안 하면 더 큰 재앙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더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워질지 모른다.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네.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 전체 확진자 아까 그 하루 27만 명 중에 뉴델리가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네. 지금 그 인도의 지방 정부들은 사실 그 미니 봉쇄, 그러니까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 폐쇄하는 게 이미 시행 중이지만 네. 뉴델리는 아무래도 수도인 만큼 전체적인 봉쇄까지는 좀 결정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면 봉쇄되면 회사, 상점, 쇼핑센터, 교육기관, 유흥시설 다 문을 닫고 사회, 정치, 스포츠, 종교 활동까지 금지되는 그야말로 락다운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네, 지금 사재기하고 지금 시민들 좀 걱정이 크겠어요. 네, 아까 사진을 보고 왔는데 시장하고 마트 앞에 줄이 뭐 끝도 없이 이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봉쇄 기간에 일자리가 아무래도 그 뉴델리 안에서 사라질 걸 우려해서 노동자들이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 인도 관련된 뉴스 보내드렸었는데 집단 목욕 힌두 축제 때문에 축제를 즐기더라고요. 마스크도 없이. 그런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WHO에서 지금 상태가 기하급수적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확진자가요. 사상 최대입니다. 430만 명에 이르고요. 하루 확진자는 65만 명에 이릅니다. 백신 나왔다. 이제는 힘들다. 좀 풀어달라 얘기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한 7만 명대고요. 영국은 뭐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뉴스를 많이 봤죠. 네. 하루 확진자가 2,963명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170명대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격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신 선진국이라는 데도 이렇습니다. 지금 영국과 미국에서 백신 패권주의, 이기주의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만 맞겠다고 하는데 이거 반인류적, 반인도적인 처사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외에서 변이가 생기고 폭증해서 또다시 미국으로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백신 선진국이라고 해서 이게 안전한 건 아니니까 지금 전 인류적으로 백신을 나눠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걱정입니다. 자, 한국 외교부 장관이 정의용 장관이 한미 백신 스와프 얘기를 꺼냈어요. 역시 국회에서도 관심사는 백신 어떻게 할 거냐. 네. 어제부터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오전에 정 장관이 국회 외통위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을 한 자리에서 이 백신 스와프를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스와프 말 그대로 바꾼다는 거죠. 미국 정부가 먼저 우리나라한테 물량을 지원을 해주면 이후에 우리 제약사들이 미국 기술로 국내에서 백신 생산한 다음에 되갚는다 이런 네. 방식인데요. 일부 미국 정부가 멕시코, 캐나다와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전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백신을 빨리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일단 정 장관은 지난주에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인 존 케리가 왔을 때도 협의를 했고 지금 외교부 안에서도 이 백신 확보 담당할 어떤 파견 인사도 우리가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일단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단계에서 백신 스와프가 구체적으로 진전되진 않았다. 아마 정 장관이 그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국회에서 이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K 방역 한국의 확진자 비율을 보면
여전히 선진국은 맞습니다. 그런데 백신에 대해서는 우려가 큽니다. 네. 백신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민주당과 정부에서 오늘 부동산 관련된 중요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LTV 규제 완화 방안 논의했는데 성과가 좀 있나요? 일단 LTV 다들 아실 걸로 예상은 되는데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어려운 용어입니다. 네. 주택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네. 주택을 담보로 해서 집값을 얼마까지를 대출해 주냐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9억 원 이하 주택은 서울 같은 투기 규제 지역에서는 40%, 조정 대상 지역은 5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무주택자일 경우에 10%까지를 더 빌려주는데 오늘 국회에서 당정이 비공개로 협의를 해서 이런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대출받을 수 있는 우대 범위를 좀 더 늘려주는 방안을 우리가 논의했다. 이 정도로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무주택자, 1주택자한테는 조금 더 많이 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대출 규제 방침을 계속 오랫동안 이어오다 보니 이 10%라는 수치 자체를 당장 올리는 건 사실 쉽지 않고 이제까지 예외 조항들이 있었는데 이걸 좀 푸는 방식으로 갈 것 같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은 역시 국토부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정도 돼야 구체적으로 대출 범위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 이후에 부동산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여당에서도 있고요, 야당에서도 있고요. 계속 이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에서는 오늘 이제 당정 협의 끝나고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들이 사실상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투기자가 아닌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그간 대출 심사 너무 까다롭지 까다롭죠. 않았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재보궐선거 민심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당 정 모두가 전반적으로 좀 완화하자 이런 식으로 동의했다고 공개를 좀 했고요. 네. 어제 민주당이 원내대표 선출되고 며칠 안 돼서 부동산 특위라는 걸 당내에 설치를 했어요. 제일 먼저 부동산 특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위원장인데 이제 앞으로 당내 주택 현안을 여기서 전담을 하겠다. 결국 당 차원에서 우리가 선거 패배 원인을 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극복하는 걸로 해보자. 좀 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부동산 정책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종부세 완화 어떻게 할 거냐. 역시 어제 이어 오늘도 그 국무총리석에 이제 홍남기 직무대행이 서다 보니까 경제 분야 질의인 만큼 더더욱 이 부동산 특히 종부세 얘기가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예. 결국 홍 직무대행이 종부세 완화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론사들에서 속보로까지 이걸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완화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한다. 굉장히 전향적인 발언이거든요. 네. 과거에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갈까봐 예.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민심의 일부라면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지금 민주당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 오늘 종부세 재산세 완화하는 법안을 또 발의를 했거든요. 벌써요? 1주택의 경우 부과 기준을 지금의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재산세율도 인하하는 그런 개정안인데 공교롭게 당정 모두 같은 날 부동산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실제 조만간의 정책으로도 반영될 수 있겠다. 정부가 빠르게 선회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부세 완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가상화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30 세대 가상화폐 투자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믿음이 좀 안 간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상당수가 무더기로 문 닫을 가능성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거는 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그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전 몰랐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국내에서 만들어진 게 100곳이 넘는 걸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더 국내에서요? 많을 수도 있고요. 100곳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100곳 중에 오는 9월 말이 되면 살아남는 곳은 한 자릿수에 불과할 거라는 게 지금 이 금융 전문가들의 경고거든요. 90% 이상은 일단 망한다고요? 잘 들으셔야 하는 게 네. 이제 9월 말부터는 거래소가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받아서 신고를 해야만 이 코인 영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결국 은행이 실명 확인 계좌를 거래소에 내어주려면
이 거래소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지 일부 책임을 떠안게 되는 건데 네. 정부에서 불법 단속하고 있는데 아무 거래소에나 실명 계좌 내주진 않겠죠. 네. 은행들이 지금 거래소 몇 곳을 들여다봤더니 정말 열악한 업체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알 수 없는 코인을 만들어서 가격을 급등시키고 나서 뭐 일반 거래자들은 출금 자체를 할 수 없게 막아버리고 파산 신고를 한다거나 네. 이런 아주 열악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시중은행과 실명 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만 살아남을 건데 현재는 이런 실명 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이라고 합니다. 4곳 말고는 그냥 가상거래를 막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의 돈을 투자하면서 네. 이 거래소가 언제 문 닫을지도 모르는 상태로 투자를 한다면 너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위험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언제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이거 금방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시장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전임 시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서 현직 시장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길을 끌었던 게 이 장례를 서울시 기관장으로 치른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건 당시 뭐 인사 조치나 장례식 문제와 관련해 책임 있던 자리에 있던 인사들 인사 조치했다라고 밝혔고요. 실제 아까 언론에 보니까 네. 지난 인사에서 발령이 났더라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도 직접 만났다. 업무 복귀 문제를 상의했고 이 피해자가 사건 재조사도 엄격해달라 부탁했다라는 내용도 직접 오 시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실제 그 서울시 청사 내에서 성희롱 피해 사례들이 언론에 제보도 많이 됐고 보도도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럴 때마다 뭐 전보 발령 같은 땜질실 처방에 머물렀다. 앞으로는 성비위 사건이 확인되면 즉각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도입을 하겠다. 2차 가해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진짜 뜨겁습니다. 문자가 지금 쇄도하고 있는데요. 9778님께서 제 동생도요. 비트코인 샀다가 거래소에서 사기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2억 원 정도 날렸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네. 많으시군요. 3012님께서는 여러분 가상화폐 하지 마세요. 저처럼 집에서 부루마블만 하세요. 부루마블도 이거 가상화폐인데 현실에서 못 사는 전 세계 도시를 앉은 자리에서 아주 그냥 다 살 수 있습니다. 다 제 겁니다. 그거. 그렇죠. 건물도 살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부루마블 이거 가상화폐 아주 좋은 경제 공부도 됩니다. 김태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청와대 청원을 올렸습니다. 네, 그 김태현 살인 사건 모두 아시겠죠? 그 예. 노원구에서 세 모녀가 살해당한 사건이고 송치 당시에 취재진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보이면서 많이 기억에 나실 텐데 지금 이 김태현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실제 어떤 형을 선고받을 것인가가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중 이 어머니의 형제 자매라고 밝힌 청원인이 네. 청원을 올렸습니다. 김태현을 법정 최고형에 처해달라라고 하면서 이 피해자 가족들의 배경이 좀 슬프게 나왔는데요. 딸들이 어릴 때 남편을 여의고 두 딸을 건강히 키우기 위해 살았고 조카들도 정말 성실히 살았는데 세 그랬는데. 모녀가 살해를 당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죽는 날까지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게 해달라라는 슬픈 청원을 올렸고요. 네. 지금 또 하나 주목이 되는 게 이제 서울경찰청이 검찰에 송치한 지난 9일부터 2주 동안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를 집중 면담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결과를 검찰에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에 이 사이코패스 여부가 영향을 줄지가 또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인죄 법정형,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 특히 이제 무기징역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한 유튜버가 제기한 KT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 관심이 뜨거워요. 저도 IT에 굉장히 능하지 못해서 이 네. 속도 제한이라는 게 제 인터넷 사용에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데요. 저는 완전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170만 구독자를 가진 IT 유튜버 이섭이라는 분이 영상을 올렸는데 네. 시간당 이 10GB를 제공한다는 KT 인터넷 요금제가 있는데 이게 월 88,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무실 같은 데서 좀 이런 비싼 요금제를 쓰는데 이분이 직접 테스트로 실제 속도를 측정해 봤더니 월 22,000원만 내도 되는 100메가 요금제 수준의 속도만
내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뭐 이러면 안 되죠. KT가. 그렇죠. 4배 비싼 요금제인데 네. 속도가 그렇지 않다는 거. 네. KT가 실제 그 이용자가 일일 사용량이 1TB를 초과하면 속도 제한하는 조건을 걸어놨지만 여기에도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면서 근거를 내세웠고 논란이 커지자 KT가 이 유튜버가 인터넷 장비를 변경하면서 고객 정보가 연계가 안 돼서 다른 서비스로 제공이 됐다라고 했지만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집 KT도 이상한 것 같다. 네. 우리 집 KT도 비싼 요금제 쓰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런 여러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SK, LG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비슷한 스타일의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그 고지 의무가 약관에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속도 제한이 걸리든 아니든 이용자에게 이런 걸 알려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속도 제한을 직접 해볼 수 없는 저처럼 IT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느린 것도 모르고 느린 걸 알았다고 해도 보상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오늘 뜨거운 논란이 되면서 국회가 오는 22일에 열리는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실태 조사를 촉구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3사 모두 고의적으로 혹시 인터넷 속도를 제한했는지 그리고 요금제별로 실제 제공하는 속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이런 걸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만약에 고의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제한한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의 지금 전 국민 대부분이 쓰고 있는 요금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니까 큰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거 젊은 사람들 공정에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합니다. 지금 고의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좀 제한하면서 돈을 벌었다면 특별히 KT가 그랬다면 굉장히 이건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지금 인터넷 속도 그리고 휴대전화에서도 속도 5G, LTE 말 많은데 돈은 따로 많이 받으면서 속도 이렇게 안 챙긴다고 하면 이런 통신사들 벌 받아야 됩니다. 자세히 지금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동군 청학동 소당에서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학교 폭력 수십 건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그 선배가 여자 후배 머리채를 잡아서 변기에 넣는 그 가학적인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살펴보니까 하동에 이 기숙형 서당이 그곳 한 곳만이 아니었다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요? 조사를 해보니까 사건이 일어난 그 청안면 일대에 서당이 7곳이고요. 서당이 7곳이나 있어요? 여기는 초등학생, 중학생 120여 명이 기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숙사형 서당이네요?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찾아보게 됐는데 말 그대로 기숙사형 서당, 즉 기숙사처럼 여기서 숙식을 하는 거고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학원처럼 운영을 하면서 인근 학교는 다니거나 아니면 아예 거기서 제공하는 수업을 듣고 검정고시를 보거나 2개 다 편법인데요. 예. 보통 맞벌이 부모들이 여러 가지를 이유로 그곳에 이제 아이들을 맡기면 우리가 아는 그 청학동 캠프처럼 인성교육도 되고 친구들 간의 관계도 좀 규율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유행을 하고 있다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폭력이 발견된 게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이 기숙형 서당 7곳에서 학생 간 폭력이 15건, 훈장의 아동학대가 32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런 미인가 시설인데 이런 기숙형 서당이 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일단 청안면 일대에만 7곳이 있었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전국에 이런 미인가 학원, 기숙형 어떤 규모의 그런 곳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이번 기회에 이제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금 관리가 또 더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이제 서당 원장이나 아니면 학생들 간의 관계가 그 어떤 규제 안에서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교육부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서서 이런 미인가 시설들을 인가시설로 편입시키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학교, 대안학교, 이런 미인가 시설, 학원,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많은 학교를 운영합니다. 미인가 시설로. 그렇죠. 거기 보내신 부모님들이 한번 더 챙겨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잘 교육받고 있는지요. 주스 KBS 김비치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945님께서 KT 인터넷 속도 제한 문제 안진걸 선생님 해결 좀 해주세요 얘기합니다. 그분한테 얘기하면 바로 한 3시간 동안 떠들 거예요. 7942님 안녕하세요. 수줍게 문사
문자 드립니다. 저도 수줍게 대답합니다. 29개월 된 아이와 저녁 준비하면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주 기자님 응원합니다. 이고 감사합니다. 3012님 어제 패딩 입고 듣다가 욕창 생길 뻔한 청취자입니다. 어제 보내셨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어제의 날씨를 교훈 삼아 오늘은 반팔 입고 신나게 투스텝 밟으면서 퇴근길 청취합니다. 아니 패딩에서 바로 반팔로 네. 자켓은 하나 챙기십시오.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크거든요. 그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이현 씨. 네, 차도 많이 늘었고요. 돌발 상황도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여의도로 조금 못 가서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조금 전에 됐는데 잠실대교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이고요. 잠실대교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5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군자교에서 녹천교 쪽으로 막히고 있는 이유는 고장난 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입니다. 소래터널 부근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정체는 안현 분기점에서 소래터널을 지나 송내까지 10km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송내 쪽으로 가는 차량들 많은데요. 노지 분기점부터 9km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동해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가신다면 남포항 요금소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오늘의 정치권 상황 여야의 속내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 박과와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 두 분 모셨습니다. 여야 원내대변인 콤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리고 최영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제가 지난주 원내대변인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예. 그냥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끝나갑니다. 끝나갑니까? 예. 그냥 하세요. 민주당 측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국민들 향해서 대변인 역할, 마이크 역할을 하시면 되죠. 라이브 대변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라이브 주진우 대변인. 라이브 네. 대변인요. 대정부 질문하고 있죠, 국회에서. 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로 뜨겁던가요? 오늘 뭐 백신 얘기 뜨거웠고요, 부동산 얘기도 뜨거웠습니다. 오늘 네. 경제 분야 질의가 이어졌거든요. 네. 뭐 백신에 대한 얘기가 매우 뜨거웠고 또 경제 관련된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지금 민주당 계속 좀 그 회초리를 맞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네. 맡고 있는 단계고요. 네. 더 맞아서 네. 또 저희가 깊이 있게 이제 반성하고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죠. 네. 집권 여당은 이제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과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떤 방안들이 있을 때 다시 설득이 되고 그것이 다시 지지율로 오고 민심이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최영두 대변인. 네, 이제 오늘 경제 분야였습니다. 어제 사실은 그 제일 관심사가 백신입니다. 네. 오늘도 나왔지만 어제도 나왔는데 이 백신에 대해서 우리 정진석 의원이 이제 지금 접종 속도라면은 예. 6년 4개월이 4개월이 걸린다. 걸린다. 사실은 6년 4개월이 한 6.4년이니까 네. 6년 한 5개월쯤 되는 예. 셈인데 하여튼 이제 홍 직무대행이 잘못된 뉴스를 왜 국민들에게 보게 하느냐라고 반발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뭐 추측성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외신에 우리나라 언론들은 잘 안 보여주는데 외국에는 뭐 블룸버그니 로이터니 이런데 백신 트래커라는 게 있습니다. 백신이 각국에 어느 정도 공급이 되었고 어느 정도 접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단 면역률이 이제 75% 접종률, 전 국민의 75%가 접종이 되면은 집단 면역이 생겼다. 그 뭐 영어로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허드 이뮤니티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접종 속도를 잽니다. 재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매일 지금 현재 접종 시작한 뒤로 32,600 도즈 이제 이게 사람에게 이제 지금 접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 75%한테 접종하려면은 이 속도로는
6.42였습니다. 제가 박성준 대변인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뉴스고요. 이제 가짜 뉴스라는 말씀 좀 가짜 뉴스 전해드리고요. 아닙니다. 예. 가짜 뉴스 아무도 생각 아니에요. 예. 오늘 또 대정부 질문에서도 가짜 뉴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정부가 11월에 이제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는 큰 계획이 있고요. 네. 이 백신 접촉자가 이제 4월까지 300만 명,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이제 1,200만 명을 백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 문제 없이 이제 계약에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이제 백신 공급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있긴 하지만 정부가 개별 기업하고 또 협상을 통해서 백신 조기 공급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국내 제약사도 6월부터 이제 완제품 출시 관련된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자주권 확보하는 데서 정부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 저희 당 입장에서도 원내 지금 코로나 백신 수급 긴급 원내 점검단을 설치해서 수급 상황을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백신이 이렇게 늦어진다라고 하는 뉴스를 퍼뜨리면서 오히려 국민 불안을 조장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됐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최영두? 예. 그건 뭐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여당이 빨리 노력을 다해서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 6.4 뭐 4개월 기내 빨리 거짓말로 드러나고 했으면 좋겠고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죠. 지금 이 속도로 되면 안 되고. 근데 이게 지금 당초에 정부가 질병청에서 이야기했던 것 속도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공급도 좀 차질이 있고 해서 그래서 야당은 지금 일찌감치 이제 백신 수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동맹국가끼리 좀 협력을 백신 동맹, 백신 협력을 좀 강조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어제인가 외통위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그 점을 그런 방향으로 백신 수합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부의 태도가 긍정적이어서 다행이고 저희들은 어쨌거나 국민들이 빨리 백신을 접종해야 되니까 지금 싱가포르는 이렇게 5개월, 미국은 3개월 내면은 이제 집단 면역에 도달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11월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 야당이 최대한 협력을 할 거고요. 지금 그런데 이걸 우리 야당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그 정부 대통령부터 총리 여당 대표가 전부 헛된 기대, K방역, 치료제, 백신이라는 엉뚱한 삼박자 야론을 이야기하면서 최영두 대변인 근데요. 특히 지금 김호란 같은 이런 방역 책임자를 임명하면서 이 사람은 백신 그래서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 백신 수급 전략이 치밀하게 상당히 뒤처졌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뭐 충분히 저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네.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온 국민이 지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방역뿐만 아니라 백신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이 온몸을 다 기울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정부에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심혈을 기울였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백신 관련 국내에서 2개 회사가 이상 단계에 들어가 있고 치료제도 2개 회사가 이제 3상 단계에 들어가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단계별로 지금 온 힘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제까지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하나는 그 백신 조기 공급과 관련해서 지금 노바백스 백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내 제약사 같은 경우도 지금 6월 완제품 출시하기 위해서 지금 심혈을 다 기울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6년 뭐 이상 걸린다 이런 그 뉴스를 그 대정부 질문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씀. 어불성설이 아니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바이고 그게 우리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각성해가지고 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들은 이제 이게 잘잘못을 따질 겨를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백신 수급이 늦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자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와중에 김호란 같은 이런 분들 백신이 조급하게 할 필요 없다. 다른 나라 백신 부작용 본 뒤에 해야 된다.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다시 전면에 등장시킨 걸 보고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 되고 어제 KBS에서 바로 이스라엘 그 총리 인터뷰한 걸 이제 보여줬는데 뭐냐면은 그 이제 곧 달성해가지고 마스크 벗고 학교도 정상화됐거든요. 그 나라가 보여준 리더십 같은 게 필요했던 겁니다. 모든 총리부터 정보부까지 동원돼가지고 네, 미국보다 더 비싼 돈을 해서라도 백신 수급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을 지금 세계 최초의
코로나 정전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두 개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백신 이제 사겠다, 그 예산 지원해달라고 하고 하면 도장 찍어줄 거죠. 우리가 예산 주장해가지고 지난해 9천억을 넣었던 겁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네, 그리고 나도 저도 얘기를 위해서 우리 질병청장 상대로 이야기했는데 이거 질병청장이 정부 지도자들의 엉뚱한 소리에 눈치 보지 말고 네. 정확히 얼마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야당에 요구해라. 그러면 백신에 관한 한 이게 추경하면 10조 20조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깨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차라리 백신에 10조 20조 썼더라면은 이런 낭비도 없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빨리 고통에서 해방됐을 테고요. 국제적 통계를 보면 K방역 한국이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현저히 적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세계에서 1, 2, 세계 1위죠. 1, 2위를 다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의 성과는 좀 인정하시죠? 그게 방역의 성과라는 게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국민들의 고통. 자, 그건 국민들이 이동의 자유를 제한했고 네. 국민들이 또 생업의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방역 더 잘한 곳이 어디냐면은 베트남하고 대만입니다. 이 대만도 우리보다 백신 더 빨리 구했어요. 자, 백신 확보가 시급한 건 분명합니다. 정부가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코로나 위기 관련해서 네.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이렇게 물타기를 하려면 이게 상당히 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지금 난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가셔서 일본의 스가 총리처럼 1억 분량을 받아온다든가 하는 정도의 미국에서? 큰 동맹 외교를 펼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문제로 넘어갈게요.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부동산 가지고 부동산 정책의 예. 좀 전환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손을 댈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가닥은 그렇게 잡히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 이제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네. 부동산 특위를 통해서 아마 이제 하나의 목소리로 나갈 겁니다. 뭐 개별위원 입법이 아니라 부동산 특위를 통해서 이제 입법의 어떤 전반적인 것들은 이제 아마 고려할 텐데요. 가닥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4.7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고 특히 이제 세금의 문제가 국민들 민심 위반의 어떤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종부세 문제 하나하고 또 1인 가구의 세금 문제인데 지금 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아마 부동산 특히 우리 정책위에서도 몇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대정부 질문에서도요. 종부세 대상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까지 또 할 것이냐. 아마 그 최소화 단계와 관련된 부분을 깊이 있게 아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1인 가구 주택자들 있지 않습니까? 1인 1가구 주택자들에 대한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인하 수준을 어디까지 할 건가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1인 1가구 주택자 같은 경우는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또 어떤 혜택 분야를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 관련된 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투기 근절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크게 몇 가지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전에도 최용두 대변인이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몇 번이나 지적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민주당과 그 정부에서 방향을 좀 부동산 정책을 바꾸겠다. 이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뭐 지금 현재 이게 그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지금 이번 선거 결과가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 수도권 의원들, 이 의원들도 상당히 상황의 심각성을 우리 박 의원님도 이제 좀 깨달으신 것 같고 해서 아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좀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번에는 국토위 법사위를 통과할 때 여야가 협의하고 정말 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날지 미리 좀 따져보고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전월세 상한제 비슷한 그 베를린 시당국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비슷하게 베를린시에서도 이 도시의 전월세 같은 걸 통제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전월세가 부족하게 되고 전세 난민, 월세 난민이 생겨서 베를린 근교 밖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나가게 되는 고통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헌법 소원이 제기돼서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것도 보듯이 우리가 지난 8월에 우리 윤희석 의원이 뭐 나는 임차입니다 연설을 하고 많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걱정하고 토론하고자 했던 것은 유럽의 도시들에서 이렇게 전월세를 통제하다가 생긴 그 시장의 그 부작용 같은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법사위니 국토위니 다 통과시킨 뒤에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면은 자기들은 그걸 지켰느냐? 자기들은 다 올려받고 심지어 그렇게 궁지에 빠진 사람들 해가지고 월세를 185만씩이나 그 얘기는 받고. 최영두 선생님 이제 그만 얘기하시죠. 아, 그만할 거는 그건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은 반성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중대한 이게 아니, 바로 그러면 중요한. 또 주호영 원내대표 세금 전세 자금 그거는 23% 올린 얘기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선거에서 이미 끝난 얘기를 아닙니다. 그건 따져봅시다. 그건 따져봐야 돼. 아니, 그 얘기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두 이야기는 동판으로 만들어 예전에 이미 다 끝난 얘기를 또 그걸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은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건 제대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자, 반포에 그 가격에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했던 것이고 이분은 이런 시장의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말 하나도 안 듣고 이렇게 했다가 지금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 주고 이번 선거에서 피해하지 않았습니까? 뭐 토를 다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반성하고 지금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반적인 좀 여야가 협의를 좀 해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또 네. 우리가 여야가 같이 가야 되는 문제 아니니까. 언제 여야 같이 갔습니까? 같이 가는 문제인데요. 일사천리로 독주했죠. 이제 그 공급 대책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갈 거고요. 지금 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세제의 문제, 세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심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아마 전반적인 이제 부동산 관련 금융 또 세제 특히 대출 문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초기에 뭐 신혼주택이 됐든 청년주택이 됐든 이런 분들이 초기 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충분하게 좀 정책 마련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 방안까지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609님 질문입니다. 애초에 대출 규제를 해서 전월세 급등을 야기시켰고 그 전에 부랴부랴 집 사신 분들 많아서 부동산 가격 미쳐 있는데요. 이제 와서 세금 인하 정책 다시 하고 대출 규제를 다시 푼다? 이거 부동산 가격 더 올리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여기에 대한 그것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억제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세금이라든가 대출 규제를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과정은 그걸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하지만 제가 얘기를 다 드릴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 선행지수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또 미리 반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정책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어떤 통제 가능한 변수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제가 이제 그 부동산 특위까지 얘기했는데 그 특위에서 전반적인 것을 아마 고려할 겁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도 돌려가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 받아들여서 걱정이 없도록 저희가 정책 그 세제 지원 방안들 또 금융 지원 방안들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최영두 의원님한테 물어볼게요. 네네. 지금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잖아요.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들 보면 국민의 마음을 좀 얻고 있습니까? 좀 노력을 하셔야겠죠. 노력하셔야 돼요. 그건 사실은 뭐 여야 더불어 다 정말 더불어 다 반성하고 걱정하고 저희들 뭐 국민의힘도 이게 우리 당이 잘해서 이렇게 얻은 게 아니니까 물론 모든 선거는 야당이 잘해서 하는 게 여당이 못해서 야당이 이기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인데 그러나 우리 야당은 지금 여당의 실패까지도 우리 다 보면서 좀 반성하고 더 정말 정책적 개발을 잘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만 아직도 그 오만과 독선과 오기 오늘도 여러 가지 국회 운영에서 그게 보여지는데 좀 그걸 이제 그래 되면 고통을 국민들이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는 좀 우리가 저 주택 가격을 규제하고 뭘 규제하는 것들 특히 도시의 이런 그 주택 가격들 규제하는 것들에서 유럽에 성공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도시들에서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큰 방법은 폭격이 아니라 임대료를 통제하는 방법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게 베를린 지금 이번에 사태에서 베를린의 그 조치에 대한 독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래서 뭐냐면은 자 시장에 대해서 여야가 다 협의해보고 우리도 전문가가 있고 우리도 경험이 있고 한 만큼 해서 우선에는 공급이 안정될 것이라는 신호가 없으면은요 계속 집값은 불안하게 됩니다. 공급 안전에 대해서 박성준 의원 얘기하셨잖아요. 저 해외사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하고요. 또 유럽이 갖고 있는 인식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일괄적으로 베를린하고 서울을 비교한 또 인구 구조가 서울은 세계적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서울은
또 지역마다 또 가격의 어떤 편차도 있고 또 그 부동산을 받아들이는 어떤 인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해외를 사례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가 이제 비교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지금 앞서 또 반복적인 얘기인데 지금은 사실 이제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도 저희는 지금 회초리를 맞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과로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재편 상황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도부 재편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건 박성준 의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당권 싸움이 이제 치열하게 전개가 되는 것이죠. 네. 제가 뭐 야당을 이제 평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권력은 그래서 당내 권력 투쟁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당내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이제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내부 분열로 갈 가능성도 매우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당권 투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폭발성이 매우 큰 거긴데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4.7 보궐선거까지는 단일 지도체제로서의 야당이 이제 힘을 이끌어왔다고 하면은 지금은 약간 이제 권력 분산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야당이 지금 시험대에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영두 받고 더블로. 지금 우리가 이제 원내 대변인 아마 경선이 원내 대표 경선이 다음 주에 있을 것 같고요. 저 현재 그 주호영 원내 대표가 사퇴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대표로 가신다고. 권성동, 김기현. 아니 대표를 간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사실은 국민의당과 통합 문제 그리고 또 그 전당대회 문제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뭐 빨리 제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당내 여론이 있어서 네. 원내 대표를 일단 이제 새로운 원내 대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 대표는 아마 5월을 거쳐서 한 6월 초까지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험난한 자리입니다. 둘 개 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야당이라고 지금 이 재보궐선거에 여유롭지만 않아요. 여유롭지 않거든요. 네. 이게 지금 여당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야당에 대한 경종이기도 해서 더구나 이 여당이 지금 벌써 이런 태도 아닙니까? 지난 선거에 대한 그 결론을 뭐 하루 정도 머리 숙였다가 지금부터는 그래도 우리 180석이다. 앞으로 3년 동안 우리가 일당이다. 이런 태도거든요. 그런 태도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지는 야 이거 않고요. 힘들겠구나.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정 운영을 정말 힘들게 하겠구나. 이게 같이 우리는 협치하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오는데. 자, 근데 그 첫 번째 그 험난한 관문이 저 얘기는 조금 제가 언급을 좀 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윤호중 원내 대표가 선출이 됐고요. 네. 5월 2일 날 이제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상당히 이제 위기에 대한 인식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라고 하는 데에서는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당이 단일을 해야 된다. 또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리고 극복을 통해서 도약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어떤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윤호중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이 있다고 보고요. 또 5월 2일 당대표를 통해서 민주당이 지금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좀 받아들여서 저는 쇄신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조혜성님의 질문입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는 언제쯤 자리를 찾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이태규 의원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하고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이제 이번 주 초에 의원총회에서 사실 뭐 의원총회 그 수임 기구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원내에 있는 대표적인 당원들이니까 그 회의에서 국민의당과 빨리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당도 빨리 좀 같이 통합해 주기를.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선거로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는데도 여당의 태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힘을 합쳐서 좀 더 나은 정책, 좀 더 나은 혁신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빨리 고통을 좀 줄여주자라는 이런 결의를 전했는데 네. 또 뭐 통합이라는 것이 또 상당히 또 실질적인 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좀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대표는 이 통합된 정당에서 또 뚜렷한 한 봉우리로서 어떤 통합과 혁신의 리더십을 또 발휘하게 되겠죠. 여당의 태도가 만만치 않다. 박성준. 저 야당 지금 그 관전평을 좀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한테? 아니 여당이 네. 아니 저는 관전평을 좀 하면은 네.
안철수 대표가 이제 국민의당이고 국민의힘과 이제 당대당 통합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당대당 통합이 한국 정치사의 통합사, 정당 통합사를 보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지분 싸움을 하고 보면 이제 정치적 계산을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큰 차원에서의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리그전을 펼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 그 부메랑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과거의 정당사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국민의힘도 이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내부 분열적 요소가 매우 강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통합의 길로 갈 것인가는 국민의힘 자체 내에 어떤 정치적인 힘을 모을 수 있느냐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저희가 이제 그 회초리 얘기를 하셨는데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하네요. 몽둥이까지 맞았기 때문에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 지금. 정신 차렸다. 지금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정신 차려야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신을 놔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도체제 개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내가 대표가 됐고요. 5월 달에 하면서 저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강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정신 차렸다는데요, 민주당. 네, 정신 차려야죠. 차려야 정신 됩니까? 차리시고 정신 차리는 단계입니다. 네, 지금. 정신 차리시길 해야죠. 네. 저희들이 야당은 사실 어쨌거나 지금 다음 1년 동안 그리고 국회에서 일당이 민주당입니다. 이 네. 민주당이 잘하길 바라는 국정을 이끌어가고 다음에 야당 이야기, 국민 네. 이야기 좀 귀담아 듣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최영두, 다 박성준 끝났습니까? 두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 끝났어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해야 되겠어요. 네. 화장실 앞에서 더 할까요? 저는 6시에 2부에서 돌아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재영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엄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폐장애 진단을 받은 재영이는 소통에 어려움이 많지만 조금씩 세상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영이 생각만으로 벅찬 엄마에게 또다시 걱정거리가 찾아왔는데요. 1살 터울의 재영이 동생이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겁니다. 게다가 재영이 아빠는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가장이 돼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엄마는 이대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습니다. 재영이 가족에게 찾아온 지금의 절망이 머지않아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곡식에 필요한 비가 내린다는 절기 고구가 바로 오늘인데요. 나무에 물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고구비가 내리길 기다렸지만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쌀쌀했는데요. 낮부터 남풍이 불면서 기온이 올랐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로 평년보다 2.8도가 높았고요. 또 영남 지역은 25도 이상으로 오른 곳도 많았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
이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9도, 철원 4도, 대전, 광주 8도로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전주 23도, 순천, 대구 26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경북 내륙으로 28도 이상, 그 밖의 내륙에는 25도 이상의 낮 기온도 나오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고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내외로 벌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맑은 날이 지속되면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 또 일부 충청, 남부 지역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6.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코스피가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종가 기준 3,220선을 처음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 금리 안정, 달러화 약세 속에 기업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국내 증시가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 복무제와 관련 젠더 갈등 프레임 안에 국가안보 전략적 제안을 구겨넣는 오류, 선거 패배 극복을 위한 얄팍한 시도라는 좁은 해석이 건강한 논쟁으로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경찰 프로파일러 논의 결과 반사회성 등 일부 특성이 나타나긴 했으나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개 사과는 무엇이 잘못이었는가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의 진정한 사과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2017년 기준 GDP의 23.5%로 OECD 평균 12.8%를 크게 웃돌아 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네 번째 대유행 양상을 보이는 일본에서 세 번째 코로나19 긴급사태가 발령될 전망입니다. 오사카부는 오늘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에 긴급사태 발령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을 향한 밀당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주라도 당장 합당 가능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국민의당 당원들의 허락 안 하면 합당 진행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신중하게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두 당의 속내 어떤지 국민의당 상황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4.7 재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조국 사태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LH 땅 투기 사태 등 그동안 누적된 정권의 무능과 위선, 내로남불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저는 표출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정부 여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면 야당이 이긴 것이 아니라 여당이 패배한 것이 맞다,
이런 해석이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예. 또 한편으로는 사실 그 박영선 후보 서울시장 같은 경우 박영선 후보의 지지를 봤을 적에 이것이 단일화가 안 되고 3자 구도였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가 이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가 또 선거 승리의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선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각각의 그 당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의원총회에서 통합에 대한 그 결의가 있었고요. 또 시도당 위원장도 아마 의견도 수렴했고 아마 그런 상태에서 아마 현재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께서 지금 시도당 당원 순회하면서 당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있는데 예. 그 결과를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계속 당원들 만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요. 당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뭐 여론은 아마 각각의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광주 의견은 내일 수렴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과 통합하는 문제에 있어서 영남과 호남의 어떤 그 정서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가 좀 존재할 수 있고요. 네. 또 지역과 무관하게도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는 합당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제 이런 관점이 있고 네. 또 독자적인 중도 실용 노선을 계속 가야 한다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정당이라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통합에 대한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안철수 대표께서 결심을 하면 그 안철수 대표의 결심을 당원들께서 지지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요. 국민의당 당원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이길 수 있었는데 아쉽다. 조금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서울시장에 있어서의 야권의 어떤 활성화를 일으킨 주역이 안철수 대표였고 뭐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수위 어떤 그 우위를 계속 보여왔던 후보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단일 후보가 됐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정치에 큰 변화를 함께 가져왔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은 뭐 국민의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양당 합당 진행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이제 통합 여부를 결정을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뭐 상식적으로는 이거는 당대당 신설합당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대당이라면요?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동등한 자격으로 하는 거고 예. 일부에서 뭐 흡수 통합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시는데 예, 그거는 뭐 현 상황에서 야권 통합의 의미가 뭔지 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단순히 의석수 100석 대 세석 정당 간의 통합을 생각하면 이게 국민적인 관심도 줄고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국민의힘과 만약에 국민의당이 통합을 논의하고 그걸 추진한다면 그거는 의석수 세석과 100석 이 문제 이외에 그동안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중도 실용의 정치를 치료해온 그런 새로운 정당과의 어떤 통합의 문제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또 실질적으로 저희 당의 지지율이 10% 내외에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제3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제3정당의 지지율이 온전하게 합쳐진다면 그것은 당대당 통합이고 그 당대당 통합 과정에서 거기에 새로운 가치와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때는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관심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국민의힘 주변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원님들이. 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통합의 이런 진정성이나 그리고 이 통합이라는 부분은 한국 정치, 정권 교체와 한국 정치의 어떤 보다 진전된 어떤 발전 방향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것을 어떤 당리당략이나 당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건 통합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건.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독설을 날립니다. 합당하면 국회의원 3명 더 들어오는 건데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국민은 합당을 바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정치를
이렇게 숫자나 덩치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향이 강하세요. 예. 근데 그건 정말 옛날 사고방식이고요. 그런 발언들이 국민의 공감을 얻는 발언인지 한번 좀 스스로 좀 한번 따져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대나 국민이 바라는 정치의 모습이나 리더십은 이것은 덩치나 또 이념과 진영 뭐 이런 쪽을 뛰어넘어야 되는 새로운 정치를 저는 대중들이 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야당이 이기긴 했지만 그것은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야당이 앞으로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조금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닌 말로 이번 보선에서 민주당이 힘이 모자라고 의석수가 작아서 적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100석이다, 3석이다 이런 걸 가지고 합당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을 하신다. 그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 정신을 모르는 건 안철수 대표다.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요. 안철수 대표가 내 말 들었으면 서울시장 안철수가 됐다. 안철수의 판단력과 정치적 감각이 그것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비판하던데. 안철수 정말 대표 실리만 생각을 했다면 예? 정치적 실리만 생각을 했다면은 저는 안철수 대표가 아마 입당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안철수 대표께서는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나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민 속에서 그 결단을 내렸다고 보는 거, 자기의 길을 갔다고 보는 거고요. 네. 또 저는 왜 지금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이미 일선에서 물러나셨지 않습니까? 네. 그 퇴임하시고 계속 저러시는 걸 보면 저는 이게 본인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해서 저는 안철수 대표를 이렇게 좀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여요. 네. 그 말씀의 취지를 보면 이제 첫 번째가 보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윤석열 총장하고 안철수 대표 간의 연대와 결합을 막으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 아, 그래요? 두 번째는 또 안 대표와 국민의힘과의 통합도 막으려는 이런 의도로 보여요. 말씀의 그 현상만 보면.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은 안 대표와 윤 총장이 만약에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본인의 입지가 또 없어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안 대표와 국민의힘 통합이 이루어지면 만약에 본인이 또 돌아갈 자리도 없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를 디스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와 윤석열의 협력, 합체를 지금 원치 않는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그 말씀 취지를 그대로 보면 원치 않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걸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솔직하게 조금 물어보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왜 이렇게 미워하나요? 아니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려보지만 본인의 정치적 입지와 관계가 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연출이든 뭐든 간에 전체 정권 교체 판을 본인이 이렇게 기획하고 조직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안철수 대표가 늘 본인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안철수 대표한테도 굉장히 모진 말씀을 끝나고 하셨는데 그것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가서 기자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인터뷰를 할 적에 김종인 위원장의 보선 승리의 어떤 그 역할이나 이런 부분 평가, 성과나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 어떤 그 견제의식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져요. 현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나 이게 언론 보도를 보면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거기에서 아마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별말 하시지 않으세요? 예, 왜냐하면 이거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해서 그걸 또 뭐라고 같이 비판하고 뭐 이러면 똑같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건 국민이 바라는 정치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저는 그냥 꾹 참고 인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그냥 굳세게 국민만 보고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은 일단 이번 주 금요일날 이제 당원들 간담회가 끝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간담회 결과를 가지고 또 간담회와 별개로 저희 당에 있는 정무직 당직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쳤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가 좀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씀. 시간이 좀 필요하네요. 자, 금태섭 전 의원은 제3지대 신당을 띄우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구도에서 안철수 대표의 운신의 폭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금태섭 전 의원이 실제 창당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예. 다만 현 단계에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나 평가 정도를 볼 때 이게 독자적으로 자체 발광체가 되기 어렵다고 제가 어디 다른 데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현재 전체 대선 주자 중에 굉장히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이 어떤 정치 경로를 통해서 등판할지 이 부분이 지금 야권과 전체 대선 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금태섭 전 의원이 창당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전체 그 야권의 판이나 이런 걸 해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정도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략 통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떤 식으로 정치에 이렇게 한 발자국 들여놓을까요? 그거는 제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만 과거에 이분이 어쨌든 특수 수사도 많이 하셨고 또 굉장히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 국민들의 전폭적이고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가 실패한 사례들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어떤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이 가장 좋겠는가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어쨌든 이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어떤 욕구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치와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과 어떤 경로가 좋을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의원님, 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나는 대선 후보 내려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철수 대표 대선 출마 가능성 사라진 겁니까? 그럼? 저는 안 대표께서는 지금 입장이 그 자리나 지위에 연연 안 하고 이 야권의 대통합이나 정권 교체에 매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한 방송에 나와서 야권 대선 후보 레이스에 안철수 대표가 빠지면 그게 흥행이 되겠냐 네.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의 1인 독주 체제로 갈 경우에 그게 흥행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지극히 일반적인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어떤 역할이나 지위나 이런 부분들은 이 그때의 상황, 적어도 올 하반기의 상황이 규정해 주지 않겠는가. 이것은 안철수 대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대표는 제가 볼 때는 마음을 비운 상태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국민의힘과 그다음 김종인, 그다음에 윤석열 그 사이에 안철수의 역할 굉장히 궁금합니다. 국민의당의 역할도 그렇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곧 모셔서 다시 한번 자세히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 1521님께서 안 대표는 더 이상 국민의힘의 흥행무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합당이니 통합이니 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지자의 문자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4월 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민주노총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 아니고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전적으로 옳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의 날, 우리 모두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윤종술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회장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우선 4월 20일이라는 것은 전두환 정권 때 시혜와 동정으로 체육관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장애인들은 1년 12달 집에 있는데 하루를 체육관에 와서 음식 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정책들입니다.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12월 3일 세계 장애인 날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4월 20일 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진보적인 장애인 단체들은 4월 20일 장애인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규정하면서 이날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장애인 부모님들이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를 요구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차별철폐 운동을 하루 종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일반인들도 비장애인들도 굉장히 어려운 삶을 호소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들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비장애인 분들도 삶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예컨대 발달장애인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는 발달장애인이 제법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비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릴 수도 없고 마스크 착용이 안 되니까. 아, 그거 어렵겠네요. 학교도 개학을 계속해서 했다가 멈췄다가 또 복지기관도 개관했다가 멈췄다가 하니까 계속해서 부모들과 함께 24시간 있어야 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곳곳에서 사건 사고들이 실종이 된다든지 또 자살을 한다든지 또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든지 매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10여 건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일까봐 장애인들이 그게 걱정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방역 사각지대에 놓이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 못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식당도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외출도 못하는 상황들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방역 사각지대 특히나 이제 주사도 못 맞는 발달장애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후에 이제 방역에 대해서 주사를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요. 주사 자체를 못 맞는 발달장애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적으로 지금 가족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을 연속입니다.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보완해서 좀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학생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지금 온라인 접근성이 좀 떨어질 텐데요, 아무래도. 그래서 특히 이제 발달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자체가 할 수 없습니다. 예. 온라인 수업은 보조 인력은 부모가 돼야 되고요. 예. 사실은 이제 착석 자체가 온라인으로 하는 한글도 모를 수도 있고요. 다수의 발달장애 학생들은 또 그림으로만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온라인 수업 하루에 2시간 하는 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교재를 아무리 잘 개발해도 온라인으로는 상당히 쉽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지원 인력도 없고 네. 또 가족이 옆에서 해결해야 하는 온라인 수업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기만 합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정부에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뭔가요? 2018년 9월 12일 날 문재인 정부가 발달장애인 종합지원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4가지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더욱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세부조항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근데 막상 발표를 하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부모들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거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물론 일부 조금 존재를 하는데요. 네. 그런데 부모들에게 희망이 없는 이 종합지원 대책이 저희들에게는 피부로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치매 국가 책임제처럼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를 선포해달라. 예. 그리고 종합지원계획을 세부 내용을 확실히 만들어서 중장기 계획까지 만들어서 발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들의 통합 과정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 장애인 복지가 장애인 수용시설에다가 그냥 넣지만 말고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탈시설, 자립활동으로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죠. 예. 장애인들끼리 산속에 너네들끼리 까목소같이 이렇게 별도로 살아라 하는 것은 사람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누가 본인의 선택을 사실은 까목소와 장애인 시설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네. 깜빵은 들어가면 임기가 지나면 제가 다 되면 나옵니다. 네. 근데 장애인 시설은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 결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부모가 힘드니까 시설로 보내짓는데요. 네. 그걸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되고 감금되다시피 한 구조 속에서 살아야 되는 감옥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장애인에게는. 아이고.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 거니까요. 아이고, 네. 그래서 지역사회에 함께 사는 구조를
시설을 없애고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네. 조성빈님께서 장애인도 힘들겠지만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님도 정말 힘드시더라고요. 장애인 복지도 복지지만 그 보호자도 살필 수 있는 세심한 기준 필요할 듯합니다. 이런 정책도 많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가족이 행복해야 장애인 당사자도 같이 행복합니다. 네. 가족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있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당사자도 힘든 거고요. 그래서 장애인 부모님들은 누구나 희망이 내 아이가 나보다 하루 먼저 죽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안타까운 세상인 거죠. 예. 그래서 나보다 하루 더 사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정책적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 희망이 안 보이니까 나이가 나보다 하루 먼저 죽는 게 소원이라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그는 안타까운 나라가 아닌 누구나 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구조적인 정책, 부모들도 심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부모도 지역사회 국민으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합니다. 반드시.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랑가 모르겠지만 강서에 서진학교 짓는다고 어머님들이 지역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 학교를 보내달라고. 네.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로 나오고도 이래 했는데요. 부모님들이 자녀 학교 가기 싫어서 무릎을 꿇는 주민들에게 선처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국민들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구분 없이 인식의 개선이 장애인은 사실 혐오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함께 살 수 있는 구조. 네. 우리 동네 경남 밀양처럼 특수학교가 들어오는데 동네 주민들이 우리 동네 와달라고 유치를 했습니다. 아이고, 네. 이런 국민도 있고요. 네, 서울의 네. 강서처럼 정치인이 나서서 막는 동네도 있고요. 예. 이제는 정치인이 아닌 정말 국민의 시선으로 네. 함께 살 수 있는 구조, 꼭 인식 개선이 아닌요. 다 같이 어릴 때부터 같은 친구로서 지역민으로서 동료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 그게 바로 선진국의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네, 함께 사는 이웃이죠. 네,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희망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종술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회장이었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4월은 상속세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달이요? 상속세를 4월에 내는 건 아니죠? 예, 그 납부도 있고요. 그래도 등록도 해야 되는 달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 이 서민들이 부자 세금 걱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삼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예, 다음 주 초 삼성 일가가 상속 내용과 절차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는 유족을 대신해서 그 내용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데요. 주식이 11조가 넘죠?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미술품, 부동산, 현금 등을 포함하면 총 납부세액만 12조에서 13조 원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13조 원대는 넘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소위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불리는 일부가 기증적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세부 계획이 곧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2008년에 그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수사가 있었어요, 특검에서. 그때 이건희 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회장에서 물러나고, 그리고는 사죄 출연을 약속했어요. 뭐 일종의 기부, 사회 환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번에 그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현금 또는 주식 기부, 재단 설립 여러 가지 방안 등을 놓고 검토하다가 실현이 지연된 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니 2008년 일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원포인트로
이건희 회장만 사면해줬지 사면해줬죠.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는 그 사제 출연 뭐 어떤 기부 그런 얘기가 사라졌어요. 네, 삼성 쪽에서는 뭐 고민이 깊었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2014년에 이 회장이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면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쑥 들어갔죠. 네,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1조 원 가량 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기부할 것이 기추가 주목된다라는 보도가 오늘 여러 차례 나오던데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10년 넘게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던 이유를 좀 같이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2008년 사건을 조금만 알려주세요. 네, 2008년 사건 그 당시 주진우 진행자도 이 취재 일선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기억하시는 사건일 텐데요. 제가 사실 특정 보도했습니다. 네, 김영철 변호사를 굉장히 깊이 취재하고 네. 가장 앞서서 알렸던 시사인에서 하셨죠. 네, 제가 그 기사를 써가지고요. 네, 삼성한테 쫓겼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 충격적인 보도들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이 차명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삼성의 고위 임원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였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증거로서 가치가 높은 이야기였고요. 그에 따라서 특검이 이제 꾸려졌습니다. 네, 삼성 조준웅 특검팀이 발진했죠. 네, 이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봐주기 수사였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네. 특검이 불법적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이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처벌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조 5천억 원대 차명 재산을 찾았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제대로 기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 포탈 1,128억 원만 확인했다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세금 포탈 혐의로만 넘겼습니다. 다른 사람이 4조 5천억이 아니라 400억이나 4,500만 원 어디에다 숨겨놨다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나오고 사법 처리될 거예요. 근데 4조 5천억을 찾았는데 세금을 아주 최소액만 부과하고 그냥 넘어갔죠. 네, 그때 삼성이 선대에서 세간의 이목 때문에 망설이다가 전환하는 시기를 놓친 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었는데요. 네. 그런 해명을 그대로 다 받아줬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결과론적으로는 삼성의 숨겨진 재산만 공인해주는 꼴이 되었다. 이런 비판을 그때 샀거든요. 그때 삼성 조준웅 특검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개인적인 탐욕에서 비롯된 다른 범죄들과 다르다. 개별적으로 특수성이 있다면서 예외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조준웅 특검의 아들은 특검이 끝난 후에 삼성전자에 취업했더라고요. 지금 되면 당시도 사실 알려지고 나서 논란이 된 바가 있지만 네. 지금이라면 굉장히 그 공정성에 있어서 그 수사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상속세 논란을 보면서 사실 이런 과거에 삼성의 상속과 관련되어 있던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비자금과 관련되어 있던 이슈들이 좀 같이 짚어져야지 이번에 이 이야기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그 주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불법과 탈법, 이런 차명 계좌들 이 내용이 말끔하게 정리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당시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모두가 사실 거의 했었고요. 예, 게다가는 공식화되지 못했던 재산만 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 아마 과거 기사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이런 면도 쳐다보겠습니다. 다음 만나볼 뉴스는요. 네, 판사와 법원 직원이 밥 먹는 곳이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판사 가는 식당 따로 있고 직원들 가는 식당이 따로 있더라고요. 메뉴도 좀 달라요. 메뉴는 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여튼 이 공간 자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자체를 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에 좀 놀랐습니다. 네. 전국 법원 19곳 중에 18곳이 구내식당에서 판사와 직원이 식사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보도했는데요. 19곳 중 18곳이면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판사나 4급 또는 5급 이상 직원이 가는 법관 식당이 있고요. 그 외에 6급 이하 직원과 민원인이 이용하는 식당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4급, 5급은 판사님들 가는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됩니까? 그런 곳이 또 있다고 하네요. 네. 네. 대법원에서는요. 대법관 식당이 3층에 있고요. 네. 법관 식당은 또 3층, 직원 식당은 또 층이 다릅니다. 네. 2층에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법 그리고 네. 고법이 같이 있는데요. 여기는 법관 식당이 1층, 직원 식당이 지하 1층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예. 구내 식당이 딱 한 곳만 있는 의정부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칸막이로 공간을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좀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식당 이미 뭐 공간을 분리했다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과거 구습 같다라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이 법관 식당 18곳 중에서 7곳은 직원 식당과 달리 종업원이 식사를 가져다 주고 반찬을 다 먹으면 다시 채워주는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직원 식당에는 우리가 흔히 구내 식당 가면 보는 그 스테인리스 식판 있잖아요. 식판 있죠. 네, 이제 국, 밥, 반찬 3개 놓는 그 식판이 있는데 법관 식당은 그릇을 따로 쓰는 곳도 있다라고 하고요. 가격도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네. 법관 식당이 1,000원에서 2,000원 더 비싸다고 하고요. 아니 이렇게 식당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깨치미님께서 21세기에 신양반이 있나 이런 계급이 존재하는 곳이 있다니까요. 법원이 그래요. 자, 법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나눠놨다고? 네, 재판 당사자와 판사가 함께 식사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재판 당사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판사도 재판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4급 5급 직원도 다 재판 당사자가 될 수 있어서 과연 이 이유가 맞느냐라는 비판들이 있고요. 게다가 이 과거의 구습들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면서 바뀌지 않은 것들을 반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이 있는데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의원 전용 식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문은 의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문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조직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사라졌어요. 그런데 바뀌고 있는데 이제 법원만 그런 바뀌는 문화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비판을 살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심지어 국방부도 장성급, 영관급, 계급별 간부 식당 운영됐었는데 2018년에 송영무 당시 장관 지시로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검찰에서도 대검찰청 쪽에서는 간부 이상만 사용하던 식당 없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부청사 그리고 세종에 있는 정부청사, 서울청사 모두 간부식당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 말씀처럼 국회도 2017년부터는 그런 구분들을 없앴다고 하고요. 요즘은 외부에다 이렇게 식당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공서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맛은 없어요, 별로.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또 가기도 하죠. 재미로 여기 식당, 구내 식당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밥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관 전용 주차장도 있나요? 네,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19곳 중에 9곳이 그랬다라고 합니다. 네.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대전고법, 대전지법 이런 곳에서는 지하주차장은 판사 또는 4급, 5급 이상 직원 아니면 주차할 수 없다라고 하고요. 네. 6급 이하 직원이나 민원인은 주로 지상주차장에다가 선착순으로 주차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행들이 굉장히 구습이고 판사의 선민주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6392님이 식당도 분리하고 하는데 그러면 화장실도 따로 분리되어 있나요? 물어보는데요. 화장실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글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알아보라고 할게요. 경향신문한테 가서 좀 취재 좀 하라고 하세요. 네, 근데 이제 법관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통로 자체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의 재판장에 들어가는 그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판사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일반 민원인이 사용하기 쉽지 않은 구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김은지 기자 가까운 분은 경향신문에 아직 계십니까? 네, 사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마지막 뉴스로 가볼까요? 네, 현재 접종 속도대로라면 집단 면역에 6년 4개월이 걸린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했죠. 네, 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말인데요. 김은지 기자 왜 당황하고 있어요? 당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한 말인데 홍 부총리가 작년부터 7,900만 명분 백신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하자 정 의원이 희망 고문하지 말라. 현재 접종 속도라면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데 6년 4개월 걸린다는 평가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자 홍 부총리가 바로 반박을 했는데요. 그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면 국민이 불안해지기만 한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올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정 의원의 말을 팩트체크했다라고 하는데요. 팩트체크 결과는 어떤가요? 네, 정확한 데이터로 볼 수가 없어서 부정확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정진석 의원 발언이
미국 경제 매체인 블룸버그의 백신 트래커 분석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블룸버그의 자료를 인용한 거는 맞아요? 예, 거기에 이제 지금의 속도에 따라 가지고는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문제는 현재 접종 속도를 기반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안 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천천히 가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접종하고 그렇겠다고 우리 방역 당국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네, 게다가 수급 상황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속도만으로 전체를 계산하는 건 좀 오류가 나올 수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미국도 백신 접종 초기였던 지난해 12월 말에는 그 당시 속도였다면 10년 걸린다라는 보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보도 나왔는데 얼마 있다가 하루에 막 100만 명씩 맞았어요. 네, 지금은 320만 명씩 맞는다라고 하는데요. 하루에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안에 집단 면역 가능하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20만 명이 접종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미국은 또 인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3억이 넘으니까요. 사실 이제 더 많이 접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제 정 의원하고 또 홍 부총리의 설전 큰 화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홍 부총리가 정 의원 주장에 반박하면서 정부는 4월까지 300만 명, 상반기에 1200만 명, 올해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정 의원이 계속 말을 좀 잘랐습니다. 아무래도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다툼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 부총리가 거기에 좀 맞서면서 계속 이야기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 의원이 대정부 질문의 주도권은 의원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홍 부총리가 또 지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면서 올바른 입장을 국민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항의하면서 국민의당 의원 쪽에서 항의가 나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항의하고 계속 제지하고 그런 광경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무튼 항의를 세게 하더라고요. 0675님이 간부들이 따로 밥 먹으면 좋아요.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밥 좀 편히 먹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있군요. 그렇죠? 네, 뭐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애초에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네. 그 미국의 흑백 분리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의 발상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물론 같이 안 먹는 게 편하긴 하겠죠. 김은지 기자도 윗사람들하고 같이 먹는 게 불편하고 그렇습니까? 그러진 않죠. 저희는 그렇게 식당이 나눠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이현 씨.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근길 정체 곳곳에서 자리하고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발안에서 금천까지 가는데 1시간 30분 정도 예상됩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송산 마도 일대 10km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차가 많습니다. 신갈 부근에서 밀리다가 동수원부터 다시 답답해지는데요. 부곡까지 9km 구간 어렵습니다. 더 가서도 둔대에서 반월 터널 쪽으로 정체고 월곶에서 서창까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쪽입니다. 남양주에서 서안암까지 이동 어렵고요. 송내 일대는 오늘도 양방향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사고가 있습니다.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2개 차로가 막혀 있고 정체는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청년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30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 느끼는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생각인지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오늘도 잘 듣고 배우겠습니다. 황희두 씨.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최근에 여성 징병, 모병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좀 커뮤니티를 휩쓸었습니다. 엄청 뜨겁습니다. 자, 20대 남자들의 마음을 잡겠다면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 일단 최근에 실제로 국민청원에 그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4만 5천 명의 동의를 넘기기도 했고, 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행 병역 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서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 불문 40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 병역 제도를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일단 인터넷 여론이 굉장히 많이 나뉘었는데요. 네. 일단 이걸 찬성하는 측의 여론은 남자들만 군 혜택 받는 건 성차별이다. 여성들도 정당한 국방의 의무를 누릴 자격이 있고 여성 징병제 후에 가산점을 받아야 된다. 실제로 여성들도 군대 가서 혜택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왜 안 보내는 거냐. 여성 말로는 군대 가는 게 혜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설문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군대 가겠다고 한다. 혜택을 보고 싶다고 한다. 여성들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고요. 예. 또 반대하는 입장도 많이 있었습니다. 20대 남성들의 화를 잠시 늦춰주는 보여주기용 생색 쇼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군대는 가고 그럼 애는 안 낳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출산율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이 있으면 계속 출산 타령해라. 진짜로 출산을 하는 여자들은 많은 혜택을 줘야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 임원들 비율을 채우면 우리도 군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청년들 커뮤니티 반응은 어떤가요? 실제로 좀 남성들의 반응을 요약해보면 많은 거 안 바라고 훈련소라도 갔다 왔으면 좋겠다. 징병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복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여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군캉스를 한번 다녀와라. 평등 좋아하니까 평등하게 해주자.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여성들의 반응은 보내주면 간다. 남자들 군대 이야기 자랑하는 거 듣기 싫다. 네. 예, 여성 징병 안 한 이유가 그동안 뭐겠냐. 그리고 나도 여성 징병 찬성인데 대신 여성 징병 후에 여성 인권이 상승해야 된다. 그렇죠. 군대 갈 테니까 임금 격차 없애고 가사 육아 노동 반반하고 남자들도 애 낳아라. 이런 반응들이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렇네요. 굉장히 뜨겁게 경론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얘기가 조금 더 한동안 더 갈 것 같아요. 예, 한동안 이어질 텐데 이게 사실은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2030 청년들이 요즘은 그렇게 코인에 열광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게 부동산을 넘어 주식을 넘어 이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핫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실제로 노후 대비 등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현실을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차원에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요즘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대들이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굉장히 큰데 당장에 부동산, 집 사는 것도 어렵고 주식도 사실은 또 만족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네. 실제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지금 가장 높은 시기라고도 하고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취업 시장이 또 얼어붙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트코인 쪽으로 자연스레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경우에도 네. 최근에 도지코인이 미래다. 아들에게 코인을 사줬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거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터넷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응원하는 반응을 좀 요약해봤는데 솔직히 2030 세대가 지금 코인, 주식 말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어디 있냐.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서 한평생 쉬지 않고 일해도 집도 못 사게 생겼다. 쓸데없이 같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불안감 조성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 같다. 오죽하면 2030 세대 청년들이 저렇게까지 하냐. 어차피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에 투기와 투자를 구분짓는 게 더 웃기다. 그만큼 삶이 힘들다는 거다. 이런 게 이제 주로 응원하는 반응이었고요. 예. 또 비판하는 여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엔 누군가는 크게 벌고 대다수가 손해를 보게 되는 어떤 폭탄 돌리기나 마찬가지인데 세상 일이 그렇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 같다. 결국에는 본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책임도 본인들이 감내해야 된다. 국가 탓, 사회 탓 나중에 하지 말아라. 이런 반응도 있었고 결국에 이런 코인, 주식 이런 건 게임이 아니라 현실인데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여윳돈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노동의 가치절하 아니냐. 힘들게 일해서 200만 원 버는 청년 입장에서 저렇게 막 놀면서 코인하고 부동산 투기하는 거 보면 무슨 생각 들겠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의 가치절하 이 문제가 굉장히 가슴에 팍 와닿습니다. 기성세대들이 그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래 충분히 나은 삶을 보장해야 되는데 노동의 가치절하 뼈 아픕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성세대들이 반성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앱에서는 암호화폐 게시판이 따로 생길 정도로 인기가 대단한데 하루에 수천 개의 새로운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고 핵심 내용은 코인에 대한 정보와 어디에 투자를 하면 될지 이런 물어보는 글들이고 온라인 카페에서도
뭐 단타 치려다가 10% 잃고 그냥 그만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좀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도 실시간 인기 검색어 4위가 코인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이미 2030 세대에게 코인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크게 없어 보인다는 반응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새로운 기회이자 계급 상승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2030 세대들이 지금 기성세대들한테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이번 정권에 대한 또 배신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실망했다,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좀 요약을 해봤는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어떤 내로남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었고 예. 특히 경쟁의 룰을 깼다는 게 좀 적폐로 보였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경쟁의 룰을 깨다니요? 예,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뭔가 20대를 뭐 자꾸 가르치기도 하고 뭐 실제로 뭐 입시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뭔가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다. 뭐 입시 채용 비리에 대한 말끔한 수사, 그런 사람들을 혼내주고 그런 부분도 좀 부족했어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시원하게 해결할 것처럼 보였는데 네. 뭔가 좀 이게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라는 실망감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청년들은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인데 예. 결국엔 임금은 과거에 지금에 비해서 좀 적었지만 네. 개발도상국을 거쳐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온 가족이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희망과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이제 주식, 부동산, 뭐 코인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데 거기에 있어서 뭔가 우리의 사다리를 걷어차려고 하는 게 마치 지금 정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청년 상황이 심각하긴 해요. 코로나 시대에다가 뭐 취업도 잘 안 되고 어렵긴 합니다. 기업체에 갔다고 해도 또 내 집 마련 쉽지 않고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예, 뭐 사실은 뭐 그렇다고 정부에서도 뭐 코인을 막 이렇게 권유한다든지 그런 건 또 적절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 맞고 제일 중요한 건 청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들의 어떤 여러 가지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어떤 그런 기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응답도 하고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게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진보 보수 이런 정치적 수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예, 없습니다. 누가 나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윤택하게 해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제에 대해서 더 생각이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자, 2030 세대의 생각들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5476님께서 오늘 더웠어요. 모처럼 쉬는 날이라 노들섬 가려고 집에서부터 걸어 나오셨나 보네. 광부철님께서는 기성세대나 정계나 너무 단순합니다. 청년 남성으로 과연 쟁점이 군대 징병일까요? 단지 군대가 가장 대표적인 역차별이니 감정적으로 징병제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0133님께서 노름 투기는 깡통대가 끝나요. 잔돈 모이면 또 투기하고 결국은 인생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인은 절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청년들한테. 그죠? 네.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요즘 뭐하니 유튜버 황희두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소화제, 해열제, 점자 표기 없는 의약품 마이팅 기사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는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창구예요. 그런데 의약품, 생활필수품에 점자 표기가 없어가지고 누군가 도움 없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두통약, 소화제, 해열제, 포장지에 점자 표기가 아예 없습니다. 식약처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지난해 점자 표기된 제품은 단 0.2%에 불과했으니까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돈이 많이 든다고 이렇게 표기 확대 난색이라고 합니다. 식료품, 의약품에 점자 표기 권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알래스카, 몰디브 여행 오면 백신 무료. MBC 기사입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 침체로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하는 그런 상품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는 오는 6월 1일부터 다른 주에서 놀러 오는 관광객들에게 백신 접종해 준답니다. 몰디브에서도 코로나 백신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는요, 러시아 관광하고 백신 맞는 상품 이렇게 출시돼 가지고 화제랍니다. 코로나 시대 백신 이기주의 타파해야 되는데 백신으로 이제 장사까지 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는 또 백신을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 없는 나라에서는 백신을 못 맞고 있고요. 이 백신이 패권을 만들고 있으니 이것은 코로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신 이기주의, 백신 패권주의 타파해야 됩니다. 타파하라.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1065님께서 어릴 적 편견의 마음이 비교적 적을 때부터 장애인들과 서로 어울려서 생활하는 걸 자연스럽게 접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모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세상인데, 그렇죠. 왜 그리도 편견을 갖고 사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모른 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사는 건 아닌지, 우리 사회가 장애인한테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건 아닌지 오늘 생각해보고 반성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